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복부 CT를 찍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하잖아요. 네. 진단이 안 돼요. 대변이 변을 본다든지. 이게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었는데 그걸 못 느낀 거지.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8년째 암 환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췌장암이 몸에서 증식을 하기 시작하면 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환자들이 많이 느끼는 건 체중 감소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어. 내가 뭐 배탈이 오래 났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6개월 동안에 자기 몸무게 10% 이상이 빠졌다. 그때는 한번 이게 뭐 암이 아닐까? 소화기 계통 암은 다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특히 췌장암은 많이 빠져요. 특히 여자분들은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이번에 드디어 성공했어. 10kg 빠진 거야. 이게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었는데 그걸 못 느낀 거지. 야, 내가 성공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가끔 배가 아팠네. 가끔 배가 아픈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배가 아픈 게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인터벌이 짧아지고 아픔을 느끼는 통증 시간이 늘어나고 강도도 세지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 모든 암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암은 엄청난 증상이 생길 거야. 폐암 그러면 막 기침하고 피토하고 직장 안 가면 피똥 싸고 위암 걸리면 막 토하고 그런 사람은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분이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췌장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위에 뒤 간의 뒤에 있어요. 여기 명치라고 있죠. 거기쯤이 췌장의 몽통이야. 거기가 아플 수 있어요. 장기가 저 뒤쪽에 후복목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등 쪽에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더 아프고 이러고 있으면 덜 아파. 췌장의 머리 부분은 췌간과 담도가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암이 생겨서 담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담도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황달이 생길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눈이 노랗냐 막 얼굴이 노랗냐 그래갖고 응급실 가서 췌장암 진단받아서 바로 응급으로 스텐트 삽입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황달 증상이 오면은 초기, 중기, 말기 정도 있다 그러면 어디? 초기인데도 담도 쪽에 암이 있어서 막아버리면 황달이 오는 거지. 말기라도 저 꼬리 쪽에 있으면 담도를 안 막으면 황달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중기, 말기보다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통증은 주로 췌장의 그 몸통 부분에 대동맥 주위에 신경총이 따라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종양이 신경을 건들게 되면 통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꼬리 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꼬리 부분에 있는 암이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복막 전이가 돼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은 초기에는 없다 거의. 없지만 체중 감소, 식욕이 안 생긴다든지 황달이 온다든지 오목가슴 앞뒤쪽이 아프다든지 췌장에서 췌장 효소가 안 나와. 췌장에 있는 효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녹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방을 쪼개는 건 췌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췌장 효소가 안 나오면 지방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변이 지방변을 본다든지. 췌장암이 발견되면은 실제로 생존 확률이 좀 어때요? 췌장암은 10년 전이나 20년이나 지금이나 발전한 게 없어요. 내가 2개의 대학병원을 다 들어봤거든요. 췌장암 환자는 거의 절반 정도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사기예요. 또 한 30% 정도는 경계성이야. 사기는 아닌데 주변 인접장기에 있는 혈관 쪽으로 침범이 돼서 수술할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결국 췌장암 중에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15%? 많이 봐도 20%가 안 된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수술했어. 그래도 3년 안에 80%가 재발한다. 재발한 이유는 또 뭐예요? 재발한 이유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항암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췌장암은 항암제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또 아직까지 표적 항암제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췌장암 전체의 5년 생존율은 한 13, 14% 밖에 안 된다. 수술한 사람 포함해가지고 수술 안 한 사람은 훨씬 예후가 나쁘죠. 미리 좀 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년 건강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췌장암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복부 CT를 찍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위하고 간에 가려서 초음파가 그걸 뚫고 췌장까지 가질 못해요. 그래서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췌장암의 위험인자들이 있어. 부모나 형제겠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이 췌장암이었어. 나머지 사람들은 긴장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18배 정도 높다고 돼 있어요. 특히 그분들이 나이가 뭐 70 넘어서 생긴 게 아니라 젊을 때 비교적 생겼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 돼요. 췌장암의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인자로지. 리스크 팩터. 리스크 팩터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뭐냐면 췌장염이에요.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암에 잘 걸리는데 만성 췌장염이 잘 오는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해요. 지방 분해 요소는 췌장에서만 나오니까 고지방 식이를 하면 췌장이 막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로사 하는 거지. 또 흡연도 췌장암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리스크 팩터들,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일찍,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정기 검진을 하면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거나 고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 내시경을 하는데 그 내시경 끝에서 초음파를 달아놨으니까 위 뒤에 있는 췌장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췌장암에 대한 뭔가 찝찝한 증상이 있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집안에 유전적 경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위험 요소를 갖고 있어. 그런 분들은 내시경 초음파를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췌장암이 잘 발병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좀 있나요? 첫 번째가 먹거리. 뭘 먹느냐. 두 번째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가 체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유전자를 갖고 나온 건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유전자를 갖고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췌장암만 나빠, 이렇게 하면 췌장암이 좋아, 이런 건 없고, 모든 암에 좋은 건 췌장암에도 좋고, 모든 암에 나쁜 건 췌장암에 나쁘고, 암에 좋은 거는 다른 심혈관이나 당뇨나 고혈압에 좋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요즘 참 그런 게 많아요. 원장님, 내 췌장암인데, 나 유방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뭐 안 먹어야 돼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 이건 그거야. 내가 학원 선생님인데 고3을 데리고 와서 엄마 그래, 원장님, 우리 아들 서울법대 가려면 어떻게 뭐 해야 돼요? 가해하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 좋은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어요. 토마토 먹으면 이게 좋대? 그럼 나 토마토만 계속 먹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컨트롤을 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염증 반응이나 세포의 산화나 노화나 또 세포의 돌연변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암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게 메틸레이션인데, 메틸레이션을 억제하는 음식들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슈퍼푸드, 메디시널 푸드라, 치료적 음식이라 그래요. 이게 논문들이에요. 엽산은, 비타민 B12는, 비타민 B6는, 아연은, 셀레늄은, 철분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DNA 메틸레이션을 막아줘서 암 유전자가 암으로 발현 안 되게 해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를 안 하죠. 논문을 항암으로만 하지.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판메디라고, 여기 캔서 해볼까요? 캔서, 다이어트. 검색을 하면 논문이 64,000개가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네요. 우리나라 의사는 한 명도 없을걸? 우리나라는 다 뭐래요? 항암. 방사선 수술로 논문을 쓰는 나라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항암만 하잖아. 이런 얘기 들으러 많이 오세요. 처음에 내가 거순요법 배워가지고 식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암을 치렀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 뭐 그냥 누구나 다 알더만 음식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근데 부작용이 난 게 음식을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너무 음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아니면 음식이 너무 나쁜 놈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나름대로 한 1년 정도 식이요법을 하고 와.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이거? 내가 유튜브 보고 하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주위에서 막 반대도 많이 하고 뭐 대학병원 가면 혼나고 고기 많이 먹으라 하는데 이거 맞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영양소 체크를 피검사로 딱 해버리면 식이요법 나름대로 편식한 사람 딱 표시가 나요. 그게 다 나오는구나. 다 나오죠. 그래서 식이요법을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 이 목표에 따라서 달라야지. 피디님처럼 이게 건장한 청년이나 70 노인이나 항암하는 암 환자나 어떻게 똑같은 음식이 다 좋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메디시널 푸드, 의사가 처방해 주죠. 검사에서 그냥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한 달 하면 누구나 건강해져. 그걸 1년을 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유튜브 보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막 다 적어와. 아침에 뭐 먹고 막 하나 그 보이지 말라고. 피검사 해보자고. 응? 그런 식으로 몇 년 가면 위험할 수 있겠죠. 밸런스를 맞춰가야죠. 목표. 나는 암 환자인데 항암하고 너무 힘들어서 면역력 키우고 기력을 살려야 돼.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나는 항암 다 조기에 끝났어. 재발 맞게.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췌장암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해가지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암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장기야. 뭐 간이든 폐든 유방이든 췌장이든 대부분은 95% 이상은 이 껍데기에서 생겨요. 껍데기를 싸고 있는 막에서 생겨요. 이거를 우리가 칼시노마, 영어로 하면 캔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캔서 암이고, 이 껍데기가 아니라 요 실질세포. 안에 있는 뼈나 근육이나 연골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암을 sarcoma, 육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95% 이상은 다 캔서, 칼시노마하고 육종은 2, 3%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액을 분비하는 게 있잖아요.
소화효소나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샘이라 그래. 한문으로는 선이라 그러지, 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방이다 그러면 밀크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샘, 선이 있잖아요. 소를 이루는 껍데기 세포에서 생긴단 말이지. 그런 걸 선암이라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경이나 호르몬 통로가 있잖아. 거기에서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호르몬에서 신경이나 호르몬에서 암이 생길 그 통로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췌장암은 췌장 선암이에요. 소화효소나 인슐린이나 이런 액을 분비하는 곳이잖아. 선암이 대부분인데 스티브 잡스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신경 호르몬 세포에서 생긴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건 아예 고칠 수가 없는. 항암제가 없어. 아, 일반적인 췌장암, 췌장선암은 그래도 항암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항암제가 없어. 대신 얘는 진행이 굉장히 느린 부암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10년 이상 살았던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에 있는 특별한 세포가 암이 됐기 때문에 그는 예후가 좋다. 샘에 생긴 건 예후가 괜찮고. 그렇죠. 진행이 빠른 거는 형평상피세포암, 그 다음에는 선암, 그 다음에는 호르몬이나 신경암. 이걸 좀 구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생긴 암이지만 췌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에서 생겼냐가 중요하다. 위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근데 암 하면은 그냥 종양. 딱 동그랗게 뭔가 생겨갖고 그렇지. 뾰루지처럼 나서 요거 딱 자르면은 암 수술 끝. 이렇게 일반적인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환자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한 20년쯤 해보니 우리나라는 항암만 하는 나라잖아요. 수술 방사선 항암인데 수술 방사선은 뭐 처음에 하고 재발하면 못하니까 결국 돌아가시는 거는 재발과 전이한 다음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생존율이나 사망률을 통계를 낼 때 항암만 한 분과 항암도 하면서 본인의 노력도 하고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선진 외국에서 다 하는 보완 대체약도 같이 하는 분들은 통계가 달라요. 오늘도 왔다 간 환자분인데 한 50대 후반 된 췌장암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2019년에 황달이 생겨서 응급실 가서 췌장암 진단 받았어요. 그럼 이제 좀 진행됐다는 얘기죠. 황달이 왔으니까. 처음에는 수술을 못하는 군에 들었어요. 수술을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셨죠. 바로 우리 병원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열심히 돌아가셨어요. 그해 가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수술하시고 이제 6번 항암을 하시고 지금 항암 안 한 지가 한 4, 5년 될걸요. 대학병원에서 이제는 6개월마다 하다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졸업시켜주는 거로 완전 정상이죠. 운동도 열심히 하러 다니고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식이요법을 저하고 약속했던 100% 하십니다. 100%. 그래서 이런 분 보면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병원 환자들만 볼 수 있는 이제 내 카페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암 거슨이라고 치면 네. 학회 홈페이지, 우리 병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다 뜰 거예요. 거슨요법이 뭔지 아세요? 막스 거슨이라는 독일 의사가 100년 전부터 암 환자를 치료하던 치료인데 100년 전에는 항암제 없었잖아요. 거슨 박사는 1940년도, 30년대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뭐가 있어요? 항암제가 있어요.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수술도 제대로 못할 때인데 항생제가 1946년에 나왔어요. 항생제가 없으니 수술도 제대로 못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활습관으로밖에 치료 못해. 그러니까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스트레스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했지. 그래서 뭐냐면 약으로 못 고치는 경우는 음식으로 고치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불치의 병이다 그랬어요. 뭘 먹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 대학병 가면 골고루 잘 먹어요. 유튜브 보면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은 저 얘기 딱딱 정해줘. 무슨 하면은 뭐가 뭐 안 되고 무슨 하면 뭐 먹어야 되고. 음식은 생각해보세요. 시금치야, 양파야, 돼지고기야. 거기에 성분이 몇 개가 있겠어요? 수천, 수만 개의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체잖아요. 그럼 그걸 먹었어. 그러면 걔들이 다 몸에다 섞였어. 생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모든 논문이 처음에 실험실 논문을 하잖아. 네. 이거하고 실험실 베이크에 넣었더니 이런 반응이 나더라. 그래서 이럴 거라고 예측한다고 사람한테 적용 안 되잖아요. 네. 그걸 동물한테 하고 사람한테 하는 이유는 실험실에서 아무런 생화학 반응도 없는데 저 혼자 반응할 때 하고 거기다가 췌장효소 넣고 분해해서 암세포 넣고 했을 때 반응하고 네. 내 몸엔 수십억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예측 불허한 거예요. 그렇죠. 유방암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췌장암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다 거기에요. 환자한테는 이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메뉴를 짜주지 않아요. 입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짜준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먹겠어요? 안 먹어 아예. 이런 원리 하에서 야채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양을 먹고 과일은 이 정도로 종류별로 좀 먹고 하루 세 끼 밥은 밀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한번 적어와봐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협을 해서 바꿔주고 이렇게 가야지 내가 탁탁탁탁
메뉴를 정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 3번 걸린 사람이야. 40대 때는 위암, 그래서 위절제. 네. 50대 때는 횡행결장, 60대 초에는 상행결장. 나머지 대장 반. 그래서 이분은 입에서 식도 다음에 위가 없으니까 소장에서 항문이야 바로. 위하고 대장이 없어. 지금은 한 70 되셨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일지를 적어와요. 아, 직접 적으신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사업도 하시는 분이에요. 2시간 동안 하루 먹을 걸 딱 만들어. 그리고 우리 병원 치료하거나 운동하거나 끝나면 이제 일하시고, 나는 아침은 이렇게 먹었다. 점심은 이렇게 먹었다. 반찬 이렇게 먹고, 국은 이렇게 먹고, 간식, 운동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잘하셨어요. 짜게끔 해서 하고 상의하는 지키게끔. 거야. 이거는 좀 문제인데 이거는 좀 뺍시다. 그럼 대신 다른 거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메뉴를 다 정해준다고 그 사람이 먹을까요? 쉽지 않아요. 뭘 먹을지, 어떤 운동을 할지, 면역을 어떻게 높일지, 마인드 컨트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식으로 한다.